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에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알았으니까. 오늘 준비해온 멘트 하나 있는데. 뭔데요? 한 주 동안 일어서 있다가 네.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좀 썰렁했나요? 많이 썰렁하지. 좀 썰렁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기자 생활하면은 재미가 없어. 죄송합니다. 일단 유머 저도 잘못했어요. 그거 잘안 예능을 좀 됩니다. 봐야겠네요. 네, 예능에 약합니다. 검언 유착. 아이고, 검언 유착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네. 언론계에서도 검언 유착, 채널 A 문제로 아주 좀 시끄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기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이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의 충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좀 많이 포커싱이 맞춰 있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직접적인 관심사는 네. 이 채널A의 재승인 취소 여부입니다. 네. 왜냐하면 방통위가 지난 4월 20일에 이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네. 쉽게 조건을 말해서, 붙였죠. 방송사업 하라 이러면서 13개 조건을 부과를 했는데, 네. 이 중에서 이 철회권 유보 조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여기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등과 관련해서 이 방통위에 출석해서 진술했던 채널A의 내용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또는 향후 진상조사위원회나 검찰 수사기관 등의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 수사 결과에서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증거나 진술에서 중대한 문제가 좀 발견됐나요? 현재까지는 발견했다고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 철회권 유보 조건의 핵심은 거짓말한 게 드러나거나, 네. 혹은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거나, 요 두 가지인데, 이 판단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중대한 문제에 대한. 근데 일단 채널A가 4월에 방통위 의견 청취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신라젠 관련 취재에 대해서 이 법조팀장이 중간에 2번 보고받는 거 말고는 사회부장은 처음 취재 시작할 때 이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이 법조팀장도 편지를 보내고 그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동재 기자와 검사장 간의 통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조 기자와 검찰 간부 사이에 오갈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였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랬죠. 네,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거와 진술들을 통해서 앞서 이 의견 청취 자리에서 밝혔던 채널A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이제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중대한 문제. 요건 이제 수사 결과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방통위가 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1심 판결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상황인데, 재승인 취소가 아닌 뭐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뭐 일정 기간 광고 영업을 정지하거나, 여러 갈래의 어떤 그 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승인 취소, 방송국을 하루아침에 이제 닫는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다양한 형태로의 논의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방통위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아무튼 수사 결과 이동재 기자 아니면 채널A 법조팀이 어떤 부정을 저지르느냐, 이 부분이 나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재판에서는 사실 이동재 기자의 이 강요미수 혐의, 지금 적용
규정된 게 강요미수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아마 주를 이룰 텐데 사실 방통위의 판단은 이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이 취재 과정 전반에서 이 재승인 조건이었던 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안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이거를 좀 가늠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중대 문제가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중대 문제였다고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이 문제는 예. 법원의 유무죄보다 예. 이동재의 진술 그리고 법조팀의 뭐 내용 이 물증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통 입장에서는 이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게 일단 상당히 중요하고요. 개입이 있었다면 어느 윗선은 정도로 누굽니까? 이동재 기자의 윗선은 뭐 일단 법조팀장 그리고 사회부장 그리고 뭐 보도본부장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올라가는 라인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검언유착의 목표가 취재 과정의 목표가 선거 개입이었는지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채널A 기자의 1차 보고 라인이었던 이 배혜림 채널A 법조팀장에 대한 이 관심이 향후 집중될 가능성이. 배혜림 팀장한테요? 예. 왜요? 이분이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동재 기자의 1차 보고 라인이었고 그렇지. 이분을 통해서 또 사회부장과 그 윗선까지 또 보고가 이어지는 일종의 다리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동재 중요한. 기자가 데스크한테 보고했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법조팀을 총괄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동아일보도 아니고. 재밌어요. 예, 동아일보와는 하지 않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분은 일단 지난달 25일 날 해고가 됐습니다. 예. 이동재 씨는 이제 해고가 됐고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선일보 지면에 이제 처음 이와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지금 왜 인터뷰가 나왔을까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특검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고강도 검찰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지금 전망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는 검찰 수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좀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이제 여러 유튜브 채널에도 좀 등장하시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선일보의 이동재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무리한 취재를 한 걸 후회한다. 네. 이 제보자 지아무개 씨의 말에 끌려 들어가서 무리한 취재한 거 후회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무리한 취재라는 건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지모 씨가 이철이 아니면 이건 절대 모르는 내용이라는 식으로 취재를 유도했다. 그리고 거대 방송사, 여기서 이제 MBC인데요. 이 거대 방송사를 이용해 몰카를 찍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을 이 함정 취재에 당한 피해자로 되게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지모 집중을 씨가 하더라고요. 예. 제보자인 지아무개 씨가 그러면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자기한테 수사를 취재를 의뢰했다는 건가요? 예, 요게 이제 이동재 씨의 주장이고 조선일보도 이 대목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함정 취재 당했다는 건데 네. 함정 취재 주장의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GC나 MBC가 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만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나 사안으로 좀 보이는데 왜냐하면 네.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방향을 있어서 집중할 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GC와 관련된 의혹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이 부분은 부분도 좀 수사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려면 저는 근데 검언유착 그러니까 언론은 이동재 씨가 무리한 취재까지는 맞는 것 같아. 네. 자기가 시인하고 있어요. 무리하죠. 언론윤리도 넘어갔고요. 네. 근데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그 유착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까? 일단 한동훈 검사장과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6년 차 기자다 이 부분을 인터뷰에서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뭐 6년 차면 아직 경력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친해봤자 얼마나 친하겠냐. 네. 그래서 뭐 친하지 않은 사이였다 이 점을 되게 강조하면서 네. 내가 별거 아닌 존재였다 이 부분을 실제 친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 실제 그리고 좀 급이 다릅니다. 언론계에서 아까 뭐 팀장도 있고 뭐 데스크도 있고 뭐 예. 그런데 그 검사장하고는 지금 그 급 차이가 납니다. 일단 그런데요. 예, 그리고 이제 나는 한 건을 하고 싶었고 예. 이제 일본 연수를 가기 전에
그리고 성과를 내려다가 말린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는 별거 아닌 기자고 또 별거 아닌 취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번 사건이 확대됐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아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사고를 쳐놓고 이게 사건이 확대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뭐 이제 뭐 다리를 놔줄 수 있다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역시 나는 6년차 기자다라는 대목을 강조하면서 이철 쪽에서도 내가 검찰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왜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했는지는 뭐 알겠습니다. 왜 유시민을 또 계속 이렇게 유시민 작가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그 지 씨와의 그 몇 차례 만남에서 유시민 씨 얘기가 나왔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분과 관련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그 유시민 씨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렇죠. 어떤 편향적 입장이 드러났다. 예.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일단 2월 13일자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이 지금 또 좀 핫하거든요. 또 가서 또 녹음을 했어요. 동아일보 채널 A 기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공모의 근거로 보고 있다는 이 보도도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동재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내가 유시민 의혹 있지 않냐고 했더니 난 유시민 관심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네. 난 유시민 관심 없다고 했다는 거죠. 네. 반복해서 물어봐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 논란이 여권 정치인을 흔들어 총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번에 일방적인 주장인데 2월 13일자 대화 녹음 전부를 들어야 일단 최종 판단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대화 녹음 전부는 나오지 않았죠. 네. 인터뷰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인터뷰를 좀 꼼꼼히 봤는데 전반적으로 스스로 논리적 허술함을 드러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일단 채널A 자체 조사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 녹취 속의 검찰 고위 관계자를 이동재 씨가 한동훈이라고 지칭을 했다가 그러다 번복하죠. 아는 변호사라고 번복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계속 아는 변호사였다고 다른 사람 이름을 대죠. 그 이유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거기서 내가 한동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왜 한동훈을 팔고 다니냐고 할까봐 그랬다. 예. 당시만 해도 MBC가 3월 30일을 보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사안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점점 사태가 커지게 사실대로 그 음성은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고 다시 정정한 것이다. 이거 지금 근데 무슨 말이야? 한동훈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 한동훈이라고 했다가 아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러니까 사태가 이렇게 커질지 몰라서 이제 처음에 거짓말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기자로서 근데 논리도 이제 없고요. 사태가 커질 줄 몰랐다라는 주장이 되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3월 22일에 이제 MBC 취재가 들어간 사실을 알고 나서 23일 새벽 0시 25분에 이분이 회사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새벽 5시까지 반박 아이디어라는 문건을 작성을 해요. 네. 그리고 반박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밤새 이걸 쓴 거예요. 네. 취재 들어간 거 알고. 그렇죠. 여기 재밌습니다. 영화 같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지루했어. 정철은 기자 지루했어. 여기부터 재밌어집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지났네. 가봅시다. 이 지 씨에게 들려줬던 녹음 파일을 비슷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재녹음하자는 제안까지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새벽에 회사에 가가지고 지 씨한테 그 전에 들려줬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을. 그런데 이 사람 목소리하고 비슷한 목소리로 재녹음해서 또 들려주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짰어. 그렇게까지 아이디어를 짰었는데 네. 일이 커질 줄 몰랐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기자하고도 통화한 내용 나왔잖아요. 백승우 기자랑 통화한 게 결정적인 동아일보의 백승우 기자입니다. 채널A 백승우 기자. 지난번에 네. 삼성하고 생일 파티였던 기자. 네. 한동훈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는 식으로 말했다. 이게 통화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 통화 음성 파일은 백승우 기자 폰에서 나옵니다. 근데 나를 팔아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이런 대목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요? 한동훈 검사장이 있어요. 나를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호. 그게 이제 통화 과정에서 나오는데 네. 이 씨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어떤 검사가 나를 팔아 그런 말을 하겠냐. 그러게요. 후배의 취재 의혹을 북돋우기 위해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려고 내가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되게 섬세하게 거짓말을 한 셈인데요. 이것도 좀 이상하네. 그렇게 그러면 그럼 백승훈 기자가 이렇게 거짓말이고 이동재 기자도 거짓말이고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네. 다 거짓말. 기자들은 계속 거짓말만 하고 그러면 한동훈은 누명을 썼나요? 이름이 팔렸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후배의 취재 의혹을 위해 검사장과 나눈 대화까지 이제 꾸며냈다는 건데 네. 후배를 이렇게 배려하는 선배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10일 뒤인 3월 20일자 통화 내용도 있는데 네. 보면 지도 이게 자기 동아줄이야. 땡땡땡 이제 한동훈 검사장인 네. 건데 내가 보니까 땡땡에서 자기를 다시 땡땡으로 끌고 올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산에서 자기를 다시 대검으로 끌고 올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까지 모두 거짓말인 셈이에요. 후배의 취재 의혹을 북돋아주게 만들어준. 8672님이 이동재 기자는 자기가 만든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빠질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2081님은 6년차 기자가 간이 커서 너무 크네요. 얘기합니다. 간이 커진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얘기하는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녹취록에 대해서도 100% 내가 창작한 거다. 이것도 그래? 거짓말이다. 기자가 창작하는 사람들이구나. 기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구나. 여기에서는요. 그러게 말입니다. 본인들이 네. 그러면 계속 거짓말했다. 그거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거짓말이야. 내가 창작했어.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네. 이 취재 결과물을 위해 직속 후배에게 거짓말하고 취재원에게 거짓 녹취록 보여주고 네. 거짓 음성 파일 들려주고 회사에도 거짓 보고를 했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이동재 씨가 이번 조선일보 인터뷰를 한 건데 네. 과연 이 인터뷰에서도 100% 진실을 털어놨을지 이거는 사실 뭐 독자분들의 몫인데 그러게요. 이 씨 주장이 사실이면 굉장히 섬세한 선배인 거죠. 후배의 취재 의혹까지 신경 써주는. 그래서 거짓말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 이동재 씨 이번 조선일보 인터뷰가 오히려 윗선의 개입 여부를 더욱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어서 채널A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채널A는 윤리적 언론 윤리를 어겼어요.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계속 거짓말을 했고 과거에도 거짓말을 했고 중간에도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자기네들이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이 녹취록, 녹음 파일, 이 각종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 노트북을 다 밀어버리거든요. 초기화를 시켰는데. 네. 근데 조사받기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이렇게 지우면 자기네들 명분이 없어지고 거짓말이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진상 보고서에서는 누구도 녹음 파일을 들어보자고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그게 규정을 삭제 했어요? 이유였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소 황당한 삭제 사유인 거죠. 들어보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웠다. 황당합니다. 지금 채널A 기자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억울하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를 억울하네. 보면 한동훈 검사장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요? 이동재 씨가. 네. 아니 그러면 채널A 기자들 주장만 보면 억울하네. 그렇게 보면. 그런 셈이죠. 근데 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정철훈 기자 앞부분이 어려워가지고 더 이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자분들이 한 3명 있어요. 1156님 후배를 독려하려면 삼겹살이나 사주지. 저한테 하는 소리로 제가 듣겠습니다. 삼겹살 잘 먹여서 다음 주에 이 문제 계속해서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요. 잘 설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훈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교통 아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조진주 씨.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발생했습니다. 지역 발생 52명, 해외 유입 11명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1명, 대구에서도 13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올해 가을이 되면 코로나19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과 장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을,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에 박지원 전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통합당은 청와대의 외교 안보 라인 교체에 대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유례없는 회전문 인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사상 누각이라고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07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새 34억 4천만 달러 늘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1.34%, 수익금은 73.4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21대 국회에 보내는 진짜 고급진 정치 컨설팅. 이번 한 주 정치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촉이죠, 촉. 촉이죠. 촉. 네, 촉촉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외교 안보 라인을 갈았습니다. 네, 네. 인사교체 단행했습니다. 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발표됐습니다. 우리 영연영에서 통일부 장관 예청했는데 박시영 대표가 이인영 딱 찍었어. 맞아요. 그리고 최영일 저는 평론가는 임종석이었죠. 임종석 실장 이렇게 딱 했는데 지난주에 임종석 실장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렇지만 아무튼 판을 잘 읽고 있었어요. 음료수 없습니까? 오늘 음료수 없어. 물 드세요. 그만해, 물. 그만해. 자, 물 그 드세요. 재미에 하는 건데 이거. 이번에 물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인영 그 의원이 장관이 됐네요. 네. 됐네요. 그런데 주목을 못 받았죠. 왜?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러게요. 나와서 다 붙였습니다. 한 자, 방에. 박지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느 정도 예상했고요.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 갈 안보실장으로 거다. 간다는 것도 거의 알고 나왔어요.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국정원장으로 누가 갈 것인가 그렇지. 계속 고민했는데 박지원 우와. 그래서 와. 저는 오늘 딱 보면서 솔직히 전율이 잃었어요. 전율이 잃었어. 그러니까 인사로 인해서 쾌감, 전율 느끼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만인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쫙 보니까 이건 환상의 복식조다. 그렇지. 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청와대와 통일부. 그렇습니다. 이게 머리 굉장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의 인사다 이렇게 본 이유가 국정원장도 국정원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북과 해외 정보들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분석하는 근데 거죠. 이제 분석을 하는데 북한 관련해서는 물밑 협상들을 대개 국정원장이 맞아요. 주도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국정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 그건데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박시영 대표님의 머리에 왕관이 써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왜요? 요새 잘 맞춘다고 그래서 아, 씌웠어요. 그랬나 봐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국정원장. 도사가 돼서. 자, 야, 박 도사님. 그래서 국정원장. 국정원장을 박지원 원장을 이제 내정자인데 임명한 이유는 사실 그렇게 봐요. 뭐냐면 과거에 이제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국정원에서 잘했거든요. 네. 정보도 파악하고 협상도 하고 막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 좀 뜸했어요. 작년부터 언제부터 작년 여름 이후에 뜸해져서 잘렸죠. 예.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네. 김일성 할아버지가 주석. 김일성 주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년 전. 네. 송호경 그 파트너가 송호경 아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장이었죠. 북은 윤 통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볼 때 박지원이라는 국정원장, 새로운 국정원장은 그냥 일개 국정원장이 아니다. 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애우해하고 존중해야 할 파트너다. 네네. 일단 위상 자체 좀 달라졌다. 뭐 DJ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타계하셨습니다만 이희호 여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신이 이 바로 박지원인데 네. 아까 전율이 이르셨다 그랬는데 저 오늘 딱 이거 라인업 발표 보면서 배신감이 들었어요. 어떤 왜냐면 어제 이 박지원 전 의원 저랑 이 KBS에서 만나서 야 서로 방송 많지? 야 우리 정치평론 기획사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국정원으로 가시면서 오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앞으로는 정치의 정자도 얘기하지 않겠다. 그거 전화하지 말아요. 전화하지도 말고 SNS 끊겠다고. 근데 박지원이란 이름이 지난주에 나오긴 했는데 청와대나 권력 가까운 분들 아무도 네. 대통령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지 가능성을 않았어요. 낮게 아니 받고 그 이게 설마 사실 국정원은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에서 들어갈 타이밍이 맞았어요. 네, 개혁을 네. 하기 위해서는. 근데 정치인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지? 정치인이 있었는데 네. 세 번째였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국정원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김병기 의원한테도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뭐 있냐? 없대요. 그래서 근데 내부 인사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구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네.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으로 굳혀지면서 지난주 이 시간에 잠깐 임종석이 뜨고 있는데 근데 비사를 보면 추정컨대 임종석 아마 지금 특보가 됐습니다. 네, 네. 통일부 장관 제안이 갔을 거고 타진을 했을 거고 받았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고사한 것 같아요. 고사도 했고 예. 원래 임종석 전 실장께서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네. 원래부터 청구도 했었고 또 당에서 추천도 있었고. 그래서 또 본인도 하고 싶었고. 어제까지 이제 임종석 국정원장 설도 있었어요. 그렇죠. 일부 보도에. 네. 그런데 그거는 좀 오바죠. 맞겠나 안 맞겠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신의 한 수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보실장으로 서훈 국정원장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했던 그 어떤 노하우나 선들을 확보하고 안보실장이 일관성은 유지하고. 일관성 유지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좀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있고. 박지원 그다음에 또 대북 특사 네. 특사는 아니지만 특보. 특보로 외교안보 특보로 임종석 정의용 정의용.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든가 중국 이런 쪽으로 할 거고 정의용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상대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비서실장 재직하면서 임종석 실장이 이 해외 라인, 국제 라인을 넓힌 쪽이 또 중동이 있죠. 네, 중동 아랍에미리트라든가. 그렇죠. 자원외교. 네, 특사 역할도 했으니까. 정말 두 분들 좀 많이 아시네. 많이 알아. 근데 근데 그림이 뭔 얘기를 그려져. 지금 하고 싶어? 뭐 어디 본인이 하고 싶어? 뭐또 새로운 거 알고 있어 저도 지금. 취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많이 하시네. 리시안 셔스님 라디오 듣다가 왕관보로 유튜브에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얘기하는데 최영일 평론가께도 미니 왕관 씌워드렸습니다. 두 분들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평론가들, 다른 뭐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깊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박시영 고맙습니다. 대표는 왕, 킹. 저는 작은 왕관이기 전 프린스. 둘 다 오늘 이렇게 방송 왕자. 들으신 분은 8시 반에 또 둘이 또 나오는 프로가 있습니다. 또요? 저 오늘부터 박시영 TV에 끌려가. 박시영 TV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 서훈이 서훈 청와대로 가요. 네, 가요. 안보 라인을 이제 격상된 거죠. 그 위치는 수장이 된 거죠. 수장. 그렇죠. 외교 안보 라인을 지금 총괄하는. 총괄하는 그런 맞아요. 자리예요. 네. 그런 중요한 자리예요. 네. 작년부터 가야 된다고 했는데 미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사실 계속적으로 고사를 했어요. 맞아요. 얘 좀 쉬고 싶다. 맞아요. 사실 청와대 생활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두 분은 안 해봤구나. 저는 해봤습니다. 네. 저는 네. 많은 지인들이 있는데 예. 이게 6개월 지나면 번아웃이 돼요. 새벽에 일찍 나가야 돼요. 6개월은 좀 버틸 수 있고 1년? 보통 이제 청와대 무슨 얘기하냐면 2년까지는 체력적으로 버틸 수 2년 있는데 힘들어. 3년 특히 3년 넘어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는 게 맞아요. 3년은 좀 힘들다. 그 정말 3년이 힘들다. 넘어간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불리우냐면 뭐라고? 순장조. 순장조. 끝까지 간다. 임기 후반. 순장조. 네, 그래서 저는 바꿔주는 게 맞다. 연세도 좀 네, 있었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정의용 실장이 잘하셨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서훈 원장은
청와대 정도의 압박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진짜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밤늦게까지. 국정원장도 굉장히 바쁘셨겠지만 그 정도 스트레스는 아니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제부터는 고생길이 열렸다. 고생길이 열렸다. 그런데 이제 이번 문제는, 인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긍정적인데 다 이거죠. 긍정적이기만 합니까? 대북 이건 뭐냐면 지금 이거는 카운터 파트가 있는 거예요. 예. 북이라는 카운터 파트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북쪽과 소통을 극대화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인사를 딱 보면서 저는 첫 번째 떠올랐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 이것을 굳히겠다. 남과 북, 미국, 중국 대내에 공식적이고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거다. 그런 의사를 피력한 거다. 네. 천명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을 국회로 굴려보겠습니다. 국회로 가기 전에 잠깐 교통 상황 아이고. 듣고 오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요. 상습 정체 구간에는 오히려 차가 많아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 일대 정체 보이고요. 회덕 분기점에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이후 수도권인 안성분기점부터 오산까지와 기흥동탄에서 죽전휴게소 쪽으로 답답하고요. 좀 더 지나 판교에서도 차가 많습니다. 달래내 부근과 반포 사이에는 계속해서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송파부터 구리까지 21km 구간 정체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일산부터 송내까지 18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좀 더 가서는 조남분기점 일대와 청계요금소 부근에서 각각 2km 구간 막힙니다. 비가 오고 있는 남해고속도로는 영암 방면 강진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인 만큼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3차 추경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7시에 하려고 했는데 오영환 의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8시 30분께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회의 시간이 추경을 위한 본회의 시간이 오후 10시로 미뤄졌습니다. 네, 10시 반. 10시 반. 정확해? 네, 맞습니다. 10시 반이.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박시영 대표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말하면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세가 무섭습니다. 자, 오늘 국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측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국회는 진짜 그건 뭐 코로나 부분이 만약에 음성이 나오면 10시 반에 열려서 무난히 추경이 통과될 텐데 그렇죠. 지금 30명 정도로 오영환 의원이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네. 만에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면 오늘 본회의 못합니다. 어이구. 왜냐하면 그 30명을 제외하고는 150명 못 넘겨요. 맞아요. 그리고 또 30명 뿐이겠어요. 지금 크게 막 이렇게 되면 이번 회기에 추경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일 내일까지거든요. 4일에 6월 국회가 끝나요. 6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7월 6일로 예정돼 있는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아니라 오용환 변수가 그러니까 이건 발생합니다. 참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3차 추경이 결국은 코로나19의 경제 후폭풍을 최대한 선제적으로 막아보자라는 이제 정부 여당의 의지가 담긴 건데 코로나 때문에 처리 직전에 딱 스탑되는 것도 참 공교롭긴 해요. 문자 투표나 저기 대리 투표 이런 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를 저는 모바일 투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진짜 사람인데 그런 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기술적으로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운영 신뢰의 규칙, 문제. 운영 규칙이나 뭘 넣어야 할 겁니다. 국회에 표결 처리. 왜냐하면 과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네요. 국회 상황 좀 보시죠. 네. 미래통합당이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민주당은 올라가고 떨어지고요. 있어요. 네네네. 대통령 지지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분석인데 자, 네. 우리 이제 데이터 전문가 우리 박시영 대표가 쫙 분석해 줄 거라 촉으로 막 던지면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악재가 다발적으로 터졌죠. 자, 첫 번째 오래된 것부터 하면 코로나19가 다시 좀 불안한 양상으로 오르고 있다. 네. K방역의 성공이 이게 안전한 건가? 그 물음표가 찍혔고요. 예.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 이슈가
이것도 불안 요소로 가다가 일단 멈췄어요. 네. 이건 멈추고 일단 오늘 인사 교체로 기대감이 좀 올라갈 것이다. 네. 주말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포인트라기보다 이제 좀 상승 기대를 한번 해보고 근데 여기 북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켜본 문제고 그 다음이 이게 법무부와 검찰의 전쟁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인데 오늘 속보가 이제 나와야 돼요. 좀 이따가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계속 갈 텐데 국민들은 왜 그래? 다 문정부의 어쨌든 법무부, 문정부의 검찰인데 왜 이렇게 싸워? 이제 이거 하나 안 좋고 검찰 여기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그렇죠.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아니 이게 오죽하면은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 1순위를 먹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또 하나 더 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2030에겐 어쨌든 다소 좌절감을 준 게 사실이다. 부동산도 열심히 있고요. 가짜 뉴스. 거기에 한 방이 부동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네, 이게 지금 합쳐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북한 변수는 좀 오래된 이슈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한 열흘 새에 떨어진 것은 어쨌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그 문제 관련해서 가짜 뉴스도 있었지만 어쨌든 청년층들이 좀 그 동요한 게 사실이고요. 박탈감이 예, 두 자극이 번째는 현 집권 세력의 핵심 지지층은 가장 민감한 문제가 사실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변수인데 북한 변수는 이전에 좀 반영이 됐다가 그렇죠. 좀 진정 국면이 들어섰었던 섰다가. 거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가 최근에 좀 불거졌고 다시. 그래서 그게 가장 뼈아플 것 같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 전쟁 국면이 중도층들이 볼 때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뭐냐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생활고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할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전국이 너무 시끄러. 이것 좀 악재죠. 그리고 계속 싸워. 18대 0이라는 부분이 상임위 구성 문제가 그게 있었죠. 실제로 통합당이 그걸 원인 제공자는 맞지만 왜냐하면 저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협상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 아니야라고 하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었는데 그걸 어쨌든 발로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18대 0이라는 게 그렇게 모양새는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중도층들이 볼 때는 그런 요인들이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떨어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그래서 인사를 오늘 화끈하게 잘 하셔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들이 다시 그 형성될 수도 있다. 내주의 지지도는 그렇다고 뭐 큰 폭으로 뛰지는 않을 것 같지만 50%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고 그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오늘 아무튼 검찰총장의 소집한 고검장, 지검장들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갈등이 다음 주에 가면 이건 또 악재인가요? 아니 그 부분을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병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대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입니다. 명확한 거죠. 수직 관계죠. 근데 상급자가 법률적으로 정해진 합법적인 지휘권을 발동한 거거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급자가 불만이 있다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을 논의해서 상급자의 지시한 내용을 따를지 말을지를 결정한다? 코미디죠. 사실은 코미디인데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혼자 대응하기 벅차니까 본인과 가까운 어떤 검사들의 입을 통해서 뭔가 검찰 대 윤석열 대 추미애 대결이 아니라 그렇지. 검찰 대 추미애 대결로 이 치환하려는 나름대로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거든요. 윤 총장 나름대로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또 장관의 지시를 못 받겠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추 장관은 뭐 감찰권이나 여러 가지를 지시도 하겠지만 해임 건의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추 대해서는 장관 성격상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 장관의 아들 문제를 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심기를 들어왔죠. 또 건드린 측면도 있죠. 그렇게 만약에 또 치닫는다면 상당히 갈등이 치닫는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좀 나서서 뭔가 이렇게 가르마를 좀 타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법무부 대 검찰의 충돌도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공권력끼리 왜 싸워? 이제 이런 이제 짜증 유발 변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해임 건의를 장관이 하거나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언급하거나 실행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건 야권이 바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통합당은 야
빨리 목을 쳐. 그럴 거면 뭐 수사지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실은 저는 윤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본인은 희망하겠지만 저는 사면 초과에 몰렸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둬도 문제고 계속 남아있어도 문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두면 부인과 장모의 문제가 계속 더 커질 거고 의혹이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 검언유착 부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그만두면 진상조사가 빨라질 거거든요.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그거에서 상당한 비리가 만약 확인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비리를 알고도 덮으려는 거 아니었냐 총장이 그래서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반대로 유지하자니 실제로 유지한다는 전제는 지금 이제 검찰 내부도 과거의 윤석열 총장을 존경하고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라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로 많이 금이 갔습니다. 신뢰의 금이. 그래서 오늘 회의가 중요해요. 네. 오늘 평검사들은 좀 분위기가 흉흉한데 오늘은 이제 이 검사장급이란 말이에요. 고검장, 지검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의견 좀 갈려 있어요. 갈려 있죠. 네, 그러니까 아니 검찰총장이 왜 개입 안 하신다 그랬는데 개입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걸. 본인이 한 10년 전에는 수사팀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 아닙니까? 맞아요.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항명을 했지. 공정하게 해달라. 상급에 부당한 지시 안 받겠다. 본인이 그래놓고 지금은 정반대 입장이 되니까. 항명 못 받아. 두 분이서 밥 먹을 때 밥은 먹습니까? 계속 얘기하느라고 밥을 못 먹죠 서로. 맞아요. 같이 밥 먹은 적이 없어서. 그렇지. 밥 먹지 마세요. 저희는 둘이서는. 밥 먹는 자리를 갖지 않아요. 그렇지. 커피만 먹어. 밥은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얘기하다가. 자, 그러면 다시 국회로 공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미래통합당은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어. 어쨌거나. 네. 자, 그리고는 다음 주에는 국회에 복귀해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7월 6일 날 임시국회가 7월 임시국회 소집되면 당연히 응하는데 조건을 이번엔 들어온다고 했어요? 들어가는데 추미애 장관 해임건의안 하나 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임위원회 명단 추미애 장관 해임건의안 냅니까? 냅니다. 냅니다. 뭐 통과는 안 되죠. 별로 의미는 없지만 정치적 공세로서 효과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는데 아마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해서 국회의장의 유감 정도의 표명, 네, 맞아요. 좀 받아내는 지금은 조건으로 사과를 이미 요구했는데 사과까지는 안 하죠. 사과까지는 안 하죠. 사과할 일도 아니고 맞아요. 국회의장이 볼 때는 유감 정도로 표명하지 않을까. 그렇지, 유감되면 그러면요. 저기 상임위원장들 지금은 18대 0이잖아요. 빵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좀 나눠줍니까? 그리고 또 사보임됐던 그 통합당 의원들 자기 상임위로 찾아가죠? 그건 사보임 됐던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찾아가는데 네. 상임위원장 몫을 7월 6일 내 바로 그거를 내놔라 이러면 통합당이 또 몰리죠. 며칠 전에 입장이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실리를 챙기려고 한다. 너무 속이 뻔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아닌데 이 7월 임시국회 끝나고 정기국회가 돌입되는 9월 달에 이 시점에서는 뭔가 민주당과 논의를 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정기국회 때 상임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런 어떤 실리를 챙기고자 하는 통합당 내부의 또 중진 의원들의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9월 달에는 이게 그래서 제가 11대 7 네. 이게 어제 이제 KBS 같은 방송인데 더 라이브에서도 끝난 게 아니다. 좀 더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어제 이 박시도사가 상당히 수모를 겪었어요. 어제 11대 7로 채우기 너무 괴롭히더라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저도 여긴 동의하는 게 7, 8월에는요. 국회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요. 나무늘보처럼. 왜냐하면 국회가 더워요. 이분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다가 여름 휴가는 다 가. 사실 일 안 하죠. 네. 국회가 여름에 언제 일했습니까? 그런데 9월부터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야당이 국정조사도 해야 맞습니다. 되고 원래는 상설 국감 한다 그랬었는데 올해도 안 되겠지만 그럼 이제 9월에는 상임위원장 생각이 나죠. 그럼 7, 8월에 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임위원장도 이게 권한이 있는 자리라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을 맡았는데 7명은 도로 내놓으라고 해야 돼.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야. 하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7명 된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장관 출신 3분이 있고 맞아요.
또 애결위원장도 정성호 의원도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제가 그다음에 박홍근 이제 간사라고 했었는데 네. 그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지금 재선 의원도 한 분 계시고 송옥주 의원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충분히 원내대표의 뜻에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들끼리 또 합의를 한 후에 국회법상 다시 상임위원장 재분배해서 네. 재분배해서 근데 그 그렇게 사이에 설치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뭐 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돼요. 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상임위원장 7개 주더라도 상임위에서 발목 잡는 현상은 이제 없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합의제였기 때문에 이게 뭐 합의제가 꼭 명문화된 건 아니었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상임위원장이 반대하거나 그 중에 또 상임위원 중에 반대가 나오면 되게 법안이 보류가 됐었는데 과반이 이제는 표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명문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그만 들어. 한 번 얘기하면은 네. 멈추질 않아. A4 용지를 한 3장 4장 쓰려니까 귀가 따가우려고 그래. 국회 법상 아무튼 상임위원장 재분배가 가능하고 9월 달에는 네네. 다시 11제 때 7에 대한 재조정. 재조정 여야 할 합의 테니까 사안이다. 지켜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자, 정리할게요. 또 넘어가자고요. 바깥에서 논다는 게 아니라 국회 밖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드리블 하고 있는 김종인 PD님하고 작가님 깜짝 놀랐어요. 왜요? 스튜디오 밖에서 논다고 얘기하시는 줄 알고. 김종인 비대 깜짝깜짝 제가 말만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죠. 심장약 사고 좀 그만 치세요. 죄송합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국회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돌면서 대권 주자 띄워있죠. 사이드 스텝으로 대권 주자 얘기만 하고 있어요. 띄워야지. 그러다가 눈여겨보는 잠룡 얘기하면서 네네. 재밌는 사람을 또 들고 나왔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백종원도 아니고 이번에는 임영웅도 아니고. 아니다. 네. 김동연? 저는 뭐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훌륭하다. 원래 잘했다.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때 계속 와달라고 했죠. 김동연 전 부총리 만나서 러브콜 했어요. 네, 출마를 출마해달라고. 몇 군데 충북과 서울 뭐 이런 등등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고 왜 그랬을까요? 이분 그런데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김동연 부총리는 제가 전화해 들은 바에 의하면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 단순히 하나의 배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좀 더 나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렇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자꾸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꿈이 있다는 거죠. 야망이 있다는 거죠. 큰 꿈. 예. 그분 저기 경제부총리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원래 숨기지 못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분이 또 지역이 충북이에요. 네. 보은 음성 뭐 이쪽이거든요. 충북 주자. 그런 측면에서는 통합당으로서는 경제도 알고 충북 출신이다. 상당히 뭐랄까요 관심이 급증될 수 있는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대한 주자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과거 정부 현 정부에도 두루두루 있었다. 그렇죠. 이런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분이 위기의 시대에 과연 국민들이 선호하는 리더십일까라는 측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경험이 너무 없어요. 예, 경제 부처의 수장이 경제를 확실히 잘 아는 거냐, 경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관료에 대한 국민적 평가 기본은 하는데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 부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관료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정치 경험이 풍부하면서 경제적 식견도 갖춘 리더가 등장해서 관료 사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국민 바람이거든요. 대표님의 자. 분석 진단 좋은데 네. 저는 아주 훌륭한 카드다. 아주 훌륭한. 의외로 스토리가 많아요. 그렇죠. 오래 준비했고. 상고 출신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면도 있고 저는 정치적 리더십도 있다고 봐요. 오래 준비해왔다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는 인지도죠. 인지도. 지금 이제 부총리로서는 이제 이 국민들이 많이 아는데 정말 정당의 대권 주자감이야? 여기에 대한 건 레벨이 또 달라져요. 네. 그래서 어떤 기폭제를 쓸 건지 숙제가 있지만 김동연 부총리가 한다고 하고 그런 이미지에 통합당이라는 당 조직이 맞출 수 있으면 우리 보수가 좀 많이 합리화되고 중도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물들보다는 나아요. 저도 그 기여할 바가 인정해. 근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 하는 걸 이렇게 보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짜 필요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태도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게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푼단 말이에요. 찍어내는데. 근데 지금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긴축. 그런 측면에서 과연
경제관료에 대해서 수장에 대해서 경제부처 수장에 대해서 신뢰할까? 그분에 저는 물음표입니다. 우리 자, 김동연 울것 같아. 아니 울 것 같지 않아요. 7720님 김동연은 참모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일단 인지도를 UFC 선수 김동연 선수보다 좀 키워야 돼요. 맞아요, 아직 맞아요. 많이 뛰어야 돼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정욱 카드 다시 다시. 꺼내드립니다. 네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나온 얘기 같고 왜냐하면 자녀의 좀 마약 문제가 문제 등 사생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아니 이거는. 마약 문제 있죠. 마약 문제 있는데 그게 대수냐?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 아니, 그거- 저기 이거는 홍정욱 그 전 의원 주변에서는요. 굉장히 홍정욱 전 의원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준비한 거 아시잖아요. 알죠. 네. 그래서 재계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듣고 있고 네, 딸 마약 사건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그닥 흥미를 안 느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뜬다면 저는 혹독한 검증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해에 미디어를 매각했어요. 네. 매각할 때 이제는 대권 간다. 이렇게들 다 판단했어요. 주변에서. 그런데 이건 예상 없이 딸의 마약 문제가 툭 불거진 바람에 그때 정말 석고대죄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아예 그냥 꿈을 접기도 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양형에 대한 아마 불만이 많을 거예요. 당장 막 사람들이 국민 정서상. 국민 정서. 왜냐하면 굉장히 소문방망이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마약을 들여왔고 양이 외국에서 엄청 들여왔고 났는데. 그리고 복용을 했어요. 꾸준히.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다른 형평성 따져봤을 때 이거는 구속사안이었는데 집행유예 줬다 이거 이런 증인들을 얘기가 있죠. 지금은 이제 공정이 화두인데 통하겠어요? 그래도 이 카드 저는 죽지 않았다고 살아있다.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제가 볼 때 김종인이 향하는 곳은 다른 데 있다. 다른 데 있다. 지금 아직은 밝히지는 못한다. 본인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장지원 의원 등등이 자, 하고 있잖아요. 내가 0337 60살 때면 검토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늦었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그분이 추호도 관심이 없다고 하면 관심이 있었어요. 0337님이 이런저런 인물을 언급하는 것은 저인망 작전으로 그물을 넓게 펴서 조금씩 추려가다가 결국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요. 다만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통합당도 대선 후보군이 있을 수 있다.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그건 잘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꽃가마 태울 테니까 들어와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 잠룡들은 죽을 맛이죠. 이건 뭐야 도대체. 우리는 뭔데. 당내 잠룡 누구예요? 아니 그런 원희룡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도 있고. 무소속이지만 홍준표. 그다음에 또 유승민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뭐야 도대체 이게 뭐 당대표가 대선 후보 그냥 만드는 거 1인 정당이야 우리가? 과거 보수 정치 총재가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삼김대로 돌아가는 거냐 이런 어떤 좌절감이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저는 그게 지금 통합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반성해서 시작을 한다면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왜 모셔왔는지 그렇게 힘들게 기한까지 넓혀주면서 그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내에 있는 분들은 억울하고 분통 터질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비토할 때가 아니고 비토할 때가 아니고 액션을 해야 돼. 액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면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았나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예를 들면 단점이 있으면 극복해서 쓰려고 해야지. 과거에 대선 때 떨어진 거 그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해놓고 홍정욱? 그럼 홍정욱 유승민보다 나은가?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공수처장 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생각이 공수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출범하는 게 걸을 시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걸 시간 충분한데 일찍 걸자고 우리가. 미리 다음 주에 걸죠. 뭐. 아니 근데 왜 뒤로 물러서시나. 자신감 없는 모습 처음 보네. 잘해야 음료수 한 병인데 뭐 냉수 줬다고 지금 좀 서운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공수처장 한돈에 관심이 많아요. 다음번에 한번 걸어볼까요? 좋아요. 걸어주세요. 공수처 빨리 출범해야 되는데 출범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추경이 처리되면 다음 주부터 공수처 전국이에요. 7월 국회부터. 그런데 아직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볼 밤을 때는 일단 지켜봐야죠. 추천위원 2명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좀 길어질 수 그래, 있습니다. 길어질 것 야당 같아요. 쪽에서. 일단 거기서 야당군. 길어. 그 얘기는 야당군.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평론가님 그리고 박시영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브리 싱글 데이의 럭키 데이 들으면서 금요일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